저는 오늘 이 교육을 주최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활동가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그 정보공개로 이제 어떤 권력을 감시하거나 어떤 시민들한테 유용한 공공정보들을 공개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데이터 액티비즘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 이제 재산 축적의 상황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원 발의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시하고 이제 이런 역할로까지 이제 활동을 좀 넓혀가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네, 오늘 이 교육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를 평가해보고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좀 한 발 빠르게 준비해보려는 취지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으로는 이제 우리 아마 잘 아시는 김민하 시사평론가님을 모시고 21대 국회 평가와 또 22대 총선을 맞는 어떤 시민들의 심리적인 불안,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김범인 이후연구소 부소장님을 모시고 21대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보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김민하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입니다. 설명해 주실 때 잘 알려진 김민하라고 그랬는데 잘 알려졌나요? 네. 여기 뭐 저를 알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몇 분은 얼굴 익숙한 분도 있고, 네. 영등포에 사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뭐 모르시고 오셨네요. 그쵸? 네. 저 사람 뭐야?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김민하라는 사람이고, 네. 시사평론가라고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는 뭐 누가 뭐 시켜주는 거 아니죠. 그냥 자기가 시사평론가라고 하면 시사평론가입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될 수 있습니다. 네. 명함도 없어요. 명함 안 파도 됩니다. 그냥 내가 시사평론가라고 생각하면 시사평론가가 될 수 있습니다. 평등한 직업이에요. 네, 시사평론가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있는데, 주종목이 있는데, 저는 주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KBS 1라디오에 아침에 하는 방송에서 이제 뉴스를 전달을 하고 뭐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곧 이제 안 하게 되겠죠. 네.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년에 청와대에서 끝발을 날렸던 분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되기 때문에 뭐 하러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습니까? 이런 불충한 사람들 방송에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고, 이전에, 근데 제가 뭐 태어날 때부터 시사평론가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쵸? 네, 이전에 이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는 2006년 뭐 이럴 때는 요즘에 많이 뭐 건폭 이런 거, 네.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하고 우리 고용 안정을 시켜달라고 하는 뭐 그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건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정부에서 제가 건설노조에 좀 있었습니다. 황당하죠? 시사평론가라고 그랬는데 건설노조가 나온다. 이때 당시에 이제 덤프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운동권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고 노조를 만드는데 이제 도와주기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때는 젊었죠.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가지고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원래는 이제 수능 세대인데, 네, 수능을 봤습니다. 요새 또 킬러 문항 이런 거, 네,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수능 세대인데 수능 보고 나서 시간이 많은데 할 일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을 보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민주노동당의 당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당원을 하다 보면 또 당연히 일을 하고 싶잖아요. 민주노동당에서 잠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이 돼가지고 진보신당하고 이제 그냥 민주노동당이 분리가 됐잖아요. 저는 진보신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진보신당하고 원래 민주노동당하고 그다음에 유시민 씨가 만든 국민참여당하고 합당을 해갖고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진보신당이 지금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면은 다 진보신당하고 합쳐갖고 통합진보당이 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는 팩트가 틀렸습니다. 진보신당은 그대로 있고 진보신당에 있던 분들이 나가서 통합진보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진보신당에 남아 있었더니 이름이 이제 노동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무서운 이름이죠. 노동당에 있다가 제가 이제 진보신당이 총선에서 너무 저조한 득표를 해서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던 저의 입장에서 월급을 사실상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런데 또 어머니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직업을 이제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미디어스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미디어스는 이제 매체 비평을 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뭐 신문 내고 방송하고 이러면 이건 이래서 잘못됐고 저건 저래서 잘못됐다라고 맨날 쓰는 신문이에요. 지금 뭐 미디어오늘 아시죠? 미디어오늘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걸 하는데 다른 어쨌든 인터넷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원래 제가 이 시절부터 미디어스라는 매체에 글을 기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기자로 일을 하다가 편집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그만두고 그 다음부터는 전업적인 시사평론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뒀던 게 2017년이니까 전업적인 시사평론가는 뭐 5년 이상 정도 한 것 같고 처음에 라디오 방송에 나간 거는 2013년이니까 방송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떠든 거는 한 10년 됐습니다. 근데 글쓰기 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이때부터도 계속 했거든요. 그 인터넷에 매체에 쓰거나 또는 한겨레 21이랄지 뭐 주간 경향이라든지 뭐 이런 데 쓰고 많은 일을 해왔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모릅니다. 좀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그러한 센터에서 뭐죠?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총선을 맞이하는 시민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불안하죠, 그렇죠? 22대 총선을 맞이하는데 나는 안 불안하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안 불안하십니까? 좀 불안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왜냐하면 이 방송가에 가도 소위 말하는 다른 평론가들 또 이제 당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3, 4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총선 어떻게 될까?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얘기를 하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야, 이거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당이 뭐 과반하겠어? 여당이 뭐 의석수 많이 늘리겠어? 그래서 여당이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정권이 이것도 잘못했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민주당은 잘하냐? 그럼 그렇지. 민주당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총선에서 무슨 다수 의석을 가질 수가 있겠어?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힘도 다수 의석을 못 가져가고 민주당도 다수 의석을 못 가져간다고 하면 이른바 제3지대의 포션이 굉장히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또 제3지대 얘기 누가 하면서 야 근데 제3지대도 뭐 볼 거 없던데? 그러면 의석은 누가 가져갑니까? 아무도 안 누군가는 어쨌든 모두가 인기가 떨어져도 300석을 어떻게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마음에 안 들면 누가 가져갑니까? 이것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이에요. 모두의 공통 센스, 커먼 센스가 없잖아요. 다 자기만의 상식, 자기만의 생각이지.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상식에 따른 결과가 무조건 안 나오게 돼 있다, 이 선거는. 어떤 결과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골치 아픈 선거를 놓고 모두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불안하죠. 지금도 신문기사나 이런 거를 살펴보시면 여당에서 수도권이 불안하다 이 얘기를 막 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수도권에서 망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망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수도권의 중도의 민심을 얻지 못해서 우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망하면 그럼 누군가는 잘해야 되는데 누가 잘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누구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선거죠. 국회의원도 안심을 못하고.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난감한 국면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걸 생각해 보는 게 이제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21대 국회를 평가하려면 2020년의 총선이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2020년의 총선은 왜 그렇게 됐나? 네. 재밌죠? 벌써 재밌어가지고 저분들은 막 아닌가? 다른 걸 보셨나? 딴짓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데 주최 측이 딴짓을 벌써 재밌어서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네. 이상하네. 2020년에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그때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이른바 180석, 실제로 180석을 얻지는 않았지만 거의 180석에 근접한다고 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가져갔죠. 그죠? 180석을 얻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뇌리에 남아있는 2020년 총선의 결과잖아요. 이거는 알겠는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이제 미래통합당이었죠. 이름도 자주들 바꿔가지고 미래통합당이 몇 석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에 이제 비례정당이 있었잖아요. 또 여기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이게 몇 석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100석 남짓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인데 왜 여기다 몰아줬느냐, 당시 여당에. 왜 몰아줬죠? 왜 몰아줬습니까? 많은 이 사람들의 모범 답안은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경계심이 올라가서 야, 이번에는 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정부가 할 일이 많으니 정부가 할 일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좀 이 여당의 투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180석을 만들어줬다.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없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몇 석을 얻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 정도에 근접하는 의석수는 아니겠지만 다수 의석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굉장히 의정활동을 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는 정말 높은 점수를 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네가 너무 못했다. 보수정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2020년의 결과잖아요. 사실 2020년을 판단하려면 그 이전 국면이 어땠는지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이전의 정치가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생각해 봐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 국면의 정치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에 그럼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가죠. 이승만 정권까지 가죠.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하니까 2020년 이전의 국면을 잠깐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정권도 상당히 어쨌든 나름대로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성립이 됐습니다. 출범을 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선에는 여러 후보가 나와서 단순하게 본인이 받은 득표수 자체는 50%를 상회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집권 이후에 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게 나왔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이 국면이 좀 일정 기간 상당히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권의 반사효과인 것이죠. 박근혜 정권이 너무 못했고 너무 마지막에 그 국정농단 등등의 문제로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지지했던 거는 문재인 정권이 이전 상황을 바로 잡고 뭔가 정상적인 어떤 정권의 출범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근데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던 이분들이 계속 이제 비협조적인 어떤 태도였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우리가 과반을 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이어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잘 안 된다. 뭘 하려고 그러면 항상 자유한국당이 발목을 잡는다. 거기다가 원래 과거 같으면은 그냥 150석 넘으면 이렇게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직권상정해가지고 다 통과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개혁적인 어떤 법안, 국민들을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가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얼마든지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시점쯤 되면은 2017년에 들어선 정권이 2020년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차피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때 황교안 대표 때 얼마나 황당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 당이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 그냥 이번에 한번 여당이 힘을 실어보지 뭐 이런 게 작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어떤 정서를 굉장히 어떤 기폭제가 되도록 한 게, 그러한 정서의 기폭제가 된 게 사실 코로나19가 기폭제가 된 거고, 거기다가 코로나19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이 한번 힘을 실어줘 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19까지 있다면,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의석수설림이 일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예를 들면 여기는 정보공개센터니까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쭉 띄워놓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또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별 소용은 없는 것 같은 세상이다. 네. 그래서 숫자는 오늘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태도로 지금 있습니다. 숫자를 얘기하지 말자. 숫자를 얘기해봐야 나만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정서가 반영된 결과였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180석이 있으면은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석 아니냐. 그러면 이 다음에 모든 게 쭈루룩 뭐 법안 처리도 일사천리로 되고 막 모든 것들이 다 잘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한 2022년까지는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됐던 일들,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쭉 어떤 성과로서 나오는 기간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총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죠? 정치권? 뭐 했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했던 주장과 어떤 정책과 그 다음에 제안은 크게 키워드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개혁이었고 하나는 검찰이었어요. 이 두 개였죠, 키워드가. 근데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이었냐면은 검찰 개혁 얘기, 그 다음에 뭐 언론 개혁 얘기,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저게 개혁인가 하는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을 쭉 뭐 얘기를 하면서, 실제 전선은 개혁이라고 하는 레토릭을 어떻게 지킬 거냐의 전선으로 집중이 됐고,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싸움의 어떤 그런 소재로서 검찰하고 싸우는 그런 광경이 2020년 총선 이후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2020년 총선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채널A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막 화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했느니 마느니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2020년 초부터 이제 인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검찰과의 어떤 각이 세워졌는데, 그 다음 국면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권의 대립구도처럼 만들어져 버리고, 그 와중에 이제 여론조사는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요한 대통령 후보로 막 뭐 지지율이 많이 나온다 막 이런 조사가 나오고, 그런 국면으로 쭉 갔던 거잖아요. 더더욱 그럼 민주당은 그게 신경 쓰이니까 이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싸우고, 검찰 개혁이라는 거는 검찰이라는 집단, 그리고 검찰이라는 하나의 집단,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각각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어떤 조정과 조율,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루어줘야 되는데, 이 당시에 민주당이 한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싸워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했는데 야, 저거는 좀 너무한 것 같고, 뭐 이런 얘기 2020년 이후부터 2021년이 다 그렇게 됐어요. 실제 입법적 성과나 이런 것들이 뭐 있었느냐? 이제 와서 통과시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난번에 이른바 이제 중대재해법이랄지,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이랄지, 그리고 지금 막 얘기하는 뭐 방송법 개정안이랄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영방송이 있으면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KBS는 KBS 이사회,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이런 이사회가 있죠. 근데 이 이사회를 예를 들면은 여당이 예를 들면 편의적으로 10명이라 쳐봅시다. 홀수로 해야 되겠다. 9명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당이 5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게 지금의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다수를 추천하고 야당이 소수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적어도 그건 뭐 의석수에 따른 이제 인원수 추천이기라도 하죠. 그거는.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첫째로 이 사회가 후견주의화되고 이 사회에서 논의하는 안건이 이제 주로 이제 여당 중심이 되는데 그 여당이 얘기한 안건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여당은 정치적으로 그 안건이 맞든 틀리든 막 밀어붙이고 그래서 항상 5대4 싸움을 하는 이 구도가 되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여당이 다수이사가 되니까 여기서 보통은 이 사회에서 사장을 선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장을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이 구도를 만들어서 바꿔버리고 이런 게 되풀이 되니까 그러면 공영방송 이 사회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현업단체, 뭐 기자협회, 그 다음에 무슨 뭐 기술인협회 등등의 이제 현업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뭐 내지는 여기에 따른 뭐 시민단체랄지 이런 것들 여러 이제 어떤 단위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하자. 이런 제안이 지금 이제 민주당이 처리하고 싶어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 대략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2020 몇 년이죠? 2023년입니까? 네. 이제는 숫자를 얘기 안 하려니까는 날짜도 헷갈리고 2023년도에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언제부터 쟁점이었느냐? 2017년 대선 이전부터 쟁점이었어요. 2017년 이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어스라는 신문에 있었다고? 방송과 언론에 대한 주장을 하고 기사를 쓰는 미디어스라는 신문에 있었다고? 그 신문에서 저희가 매일 다루던 내용이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런 걸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 구도를 고수하면서 사장 뽑을 때만 소위 말하는 특별다수제 사장 뽑을 때만 3분의 2 투표를 결정하자 뭐 이런 정도로 주장해가지고 그때 이제 왜 안 들어주냐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정권 잡았을 때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권 잡았을 때 그렇게 하셔야지 정권 잡았을 때는 이거 안 하다가 왜 합니까? 뭐 왜 이제 합니까? 이런 얘기를 볼멘소리처럼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법 개정안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가짜뉴스 이 관련 법을 이제 정권 말에 가서는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혼내주고 가짜뉴스의 책임을 지워야 되겠지만 그 가짜뉴스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혹여라도 언론 자유를 훼손하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겠는데 대부분 이제 그 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 관계자들이나 이 시민단체들이나 전문가들이 한 명도 좋다고 한 사람이 없거든요.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과정이 됐습니다. 결국은 안 됐죠, 근데. 반대가 심해서. 그러니까 이런 주변적인 것들, 정치적으로라고 하면 안 돼요. 정파적으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러한 일을 하거나 또는 개혁이라는 레토릭만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주로 했어요. 180석을 가지고 있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이 대선 직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걸 하는 동안에 유권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민주당의 모습이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윤석열 검찰총장 돌풍 이런 것이 있던 상황에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들 생각에는 중도에 가까운 보수주 유권자들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의 어떤 자의적인 개혁에 대한 어떤 구상을 별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데 그것이 심지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검찰개혁이다라고 할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검찰에 의해서 수사를 많이 받을 것 같으니까 검찰개혁을 해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에서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이 잘 이용해서 잘 그런 어떤 심리들을 잘 뽑아내서 사실 정권을 교체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고 있는 동안에 국민의힘은 이제 이름이 이제 미래통합당이었는데 총선의 충격적인 패배로 황교안 대표는 물러났죠, 바로.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대위를 만드느니 마느니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니 마느니 또 김종인이냐 김종인은 안 된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김종인 비대위 만드는 데까지 엄청 그것도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를 만들고 나서는 물론 저는 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판단도 하는데 할 말이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공적인 자리니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일반적인 평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가 이 당의 중도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강정책 이런 걸 바꾸는데 정강정책에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넣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라는 것들을 명시를 했거든요. 그때 이 김종인 비대위 산하에 있는 정강정책을 바꾸는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느냐?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친윤 전당대회로 치러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네. 우리 방송계에서 많이 마주치던 분이 어느 날 최고위원이 돼서 약간 기분이 슬픈데 왜 이럴까요 세상은.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호남에 가서 광주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는 뭔가 중도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타났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에 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이 양당이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반대하면서 지금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쓴 책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이 이준석 비판으로 끝납니다. 그때 이준석 돌풍 있고 이래서. 근데 그건 뭐 일단 접고 이준석 대표의 탄생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느냐, 그쵸? 유권자들이 어떻게 봤느냐라는 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보수 정당에서 저렇게 젊은 사람을 어떻게 대표로 만들었다. 그리고 저 젊은 대표가 하는 말이 이 보수적 유권자가 볼 때는 기존의 이 미래통합당이나 이 보수 정당이 하는 것과는 다른 논리로 민주당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새롭고 합리적인 뭔가 주장을 하는 것 같다. 이런 감각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뭐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보수의 중도화가 아니라 보수의 급진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주장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건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받은 덕에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하고 그 대선 후보로 만드는 과정도 그러한 중도화의 어떤 기대를 아는 것처럼 윤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중도를 상당히 가정한 상태로 정치 지형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대선에 승리를 한 것이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 딱 보면은 국민의힘은 제가 이제 약간 그 시중의 언어로 표현하면 국민의힘은 주로 이런 뭔가의 프레임 싸움을 한 것이고, 이 민주당은 처음에는 검찰개혁과 윤석열 안 돼 이걸로 프레임 싸움을 걸었지만 그게 이제 2021년 마지막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정리하면서 깨진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내세웠던 프레임이. 그 프레임이 깨지면서 그 다음에 급속도로 어디에 쏠리냐면 이 제도화에 쏠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던져서 국민 여러분 이것이 어쨌든 필요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신용이라도 여기 들어간 노력도 굉장히 이제 볼륨이 작아져서 절차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 여기에 이제 뭐 안건 조정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몇 대 몇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성향,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이 있으니 이 무소속 의원을 항상 논란되는 거 있잖아요. 뭐 위장 탈당이니 뭐 이런 얘기 지금도 있잖아요. 무소속이지만 사실 우리랑 의결을 같이 하는 분들을 이 민주당 몫이 아닌 다른 몫을 이제 배려해가지고 같이 법안을 일사처리로 통과시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막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데 그거를 또 부각하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린 상임위원장 다 포기한다 이래갖고 상임위원장을 한 사람도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그 다음부터
제도를 이용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덫에 걸리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정치의 그림은 뭐지? 라는 거에 대해서 통합적인 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대선 패배와 이 180석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윤석열 정권 이후에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제 뭐라고 하죠? 이제는 야당이 됐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을 중대재해법은 빼고 뭘 하여튼 이 다수로 통과를 계속 시키잖아요. 근데 다수로 통과를 시키는데 이러면 양곡관리법의 경우에 다수로 통과를 시킬 때 양곡관리법의 실 내용이 뭐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 별로 관심 없는 선거 때 돼서 한 표 행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양곡관리법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전달이 안 됐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양곡관리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수 의석으로 통과가 됐는데 양곡관리법 내용이 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 캠페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쵸?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수니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수로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국회에서 어쨌든 누가 다수당이든 다수로 국회가 결정한 것이니까, 다수의 어떤 그 의견으로 결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국회를 존중해서 일단은 법을 공포를 하고 나중에 다시 법을 고치든가 하겠습니다라고 정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 그렇게 접근 안 하죠. 윤석열 정권 그렇게 접근 안 하고 거부권 행사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거는 정상이 아니야. 다수로 결정한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이게 21대 국회의 결말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봐요. 결국은 이제 180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통과시키면서 생색내는 걸 최소한도로 갖고 가는 정치를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잘못됐고 굉장히 이상한 거고 법안 내용과 이 행태가 굉장히 이상한 거다라는 주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쵸? 이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려면. 그 주장이 뭐냐면 최근까지도 나오는 이른바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니 공산 전체주의니 공산 전체주의 좀 뜨끔하네요. 공산 전체주의. 무슨 운동권이니 등등등 주사파 이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야당과 협의하지 않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태도에 어떤 정당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를 어쨌든 우회적인 것이든 직접적인 것이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그걸 보여주는 지금의 이 상태를 보여주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원했던 아마도 이 180석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총선에 임하는 시민들이 원했던 거는 민주당에 대해서 다 어쨌든 코로나19든 뭐든 다 권한을 몰아줘 볼 테니까 니들이 원하는 것 주장한 것 원하는 것만이라도 해봐. 그동안 이런 걸 위해서 정치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한번 이뤄봐 였을 텐데 이뤄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뤄지지 않았죠.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에 성공했습니까? 민주당 180석 정치는 무엇에 성공을 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주로 이제 이런 논리로 많이 빠져요. 예를 들면 참여정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이게 인상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유권자들의 인상은 뭔가 개혁을 하고 진보적일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정부를 지지한 시민들이
많았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참여정부 말에 뭐 한미 FTA나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아니 왜 약속을 이렇게 놓고 다른 걸 했습니까?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른바 이제 그 뭡니까?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식의 비판이 어떤 뭐랄까요? 클리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집권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약속한 거를 못 하잖아요. 진보적이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라고 한 거를 못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사실은 진보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진보적인 척 했구만, 개혁적인 척 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선이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가거든요, 보통은.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시민들이 이 민주당 정권과 이전 정권, 문재인 정권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럼 왜 충분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분은 입장이 상당히 민주당보다도 훨씬 이제 왼쪽에 있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네. 운동권이다, 그분은. 여기 혹시 계시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네, 제 얘기, 네,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왜 문재인 정권은 왜 약속하고 하나도 안 합니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일반 시민들은 그런 지금 접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대표적인 여러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탈원전이 있었고, 하겠다고 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 예를 들면 노동 문제나 이런 것도 있었고, 노동 문제도 얘기하면 한참 있는데,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잖아요. 이때 뭐 개헌도 한다고 그랬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개헌은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약속해놓고,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할 때, 이런 걸 약속해놓고,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많이 이제 긁어가지만, 중간에 반드시 이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참여정부가 이것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렇게는 안 간다. 네.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 잘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면 뭐 한참 걸리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무엇입니까? 소득주도 성장 뭐죠? 뭐 보수 언론은 막 이거를 무슨 뭐 잘못된 어떤 개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잠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때 국제적으로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제 과거의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 특히 G20 정도에 들어가는 주요 국가들의 성장의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뭐가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 예를 들면 기업이 생산하는 이윤이 예를 들면 성장하는 요소에 가장 많은 영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윤주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노동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 것이 이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임금주도 성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요 연구를 한 분들이 우리가 실제 숫자들을 가지고 실증을 해보니까 실제로 임금이 주도했다, 성장을.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펴려면, 성장을 계속하는 정책을 펴려면 임금이 주도하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게 이제 요 연구 결과였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가 하려고 하는데, 이걸 연구에 대상이 된 다른 나라들의 어떤 노동자들의 처지와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처지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1차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쨌든 우리보다는 고용 안정성이 높고 노동조합 조직이 잘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자일 수 있는데, 우리는 노동자였다가 자영업자였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노동자였을 수 있겠죠. 언제는. 근데 지금은 노동자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노동자라고 할 수도 하고도 싶은데, 저는 근데 프리랜서니까. 프리랜서입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근데 KBS에 맨날 가는데 직원이라고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처진이, 이 임금이라는 건 어쨌든 노동자가 받는 거잖아요. 자영업자가 돈 버는 게 임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의 소득을 늘려주면은 성장이 된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을 줬다라고 문재인 정권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환으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한 거지만, 최저임금을 인상을 확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숫자가 그랬는지는 검토해보고 검증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자영업자 대 저임금 근로자의 전선이 생겨버렸잖아요. 그쵸? 최저임금이 올라가가지고 자영업자가 내가 우리 고용되어 있는 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손해 아닌가? 물론 정부가 그것을 의식해서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영업자들에게 풀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전선이 생겨버리면서 이게 그래서 깨진 거거든요.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근데 처음부터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뭐 다소 안 했겠죠. 다소 무관심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도 있고 이거 근데 하나하나 얘기하면 다 곤란하니까 이것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마지막까지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라고 문재인 정권은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포기를 명목상으로는 안 한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중간에 이제 포용적 성장 이런 얘기하면서 없어진 거지만 근데 요런 거를 어쨌든 국민들 저같이 이제 맨날 뉴스 보고 그다음에 운동권 출신이라고 이게 맞네 틀리네 맨날 따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이게 야 결국 이게 뭐냐 분배 강화 아니냐 그리고 탈원전 뭐 분배 강화는 진보 아니냐 진보들이 주장했던 거 아니냐 탈원전 이것도 진보들이 주장했던 거다 그다음에 노동과 관련돼서도 자 초대 노동부 장관이 엎어지는 과정 이런 거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노동 문제에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얘기 기니까 노동 문제와 관련돼서도 뭔가 노동자들을 위하는 정책을 많이 한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그것도 다 진보들이 원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유권자들의 어떤 감정은 진보가 원하는 거를 다 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실제 그렇든 아니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보가 원하는 걸 다 했는데 진보가 그동안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 검찰개혁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것도 제가 좀 이상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관련된 권한이나 이런 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기소를 위주로 하고 직접 수사는 최소한 줄여야 된다라는 제안은 이전부터 민주당이 아니라 이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시민사회에서 처음에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주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한 거 아니냐. 이 검찰개혁을 해가지고 검찰이 6대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뭐 이런 개혁을 함으로써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든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이 불거지든지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경제가 개선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진보가 원하는 걸 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진보가 원하는 거 다 했다. 다 했는데 안 되더라. 네. 저 같은 진보의 인생을 반 정도 바친 사람은 이제 억울하죠. 네. 상당히 억울하죠, 이게. 그렇지 않은데. 네. 근데 뭐, 그렇답니다. 근데 요 감상이 있는데, 국민의힘이 요거를 상당히 잘 이용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랬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보가 원하는 거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여기에 지금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운동권이어서 그렇고, 이들이 사실은 사리사욕을 생겨서 그렇고, 이 운동권과 사리사욕을 더하면 뭐가 되느냐? 586이 된다. 그게 586 중심에 이러한 어떤 정당 구조와 이 집단들이 위선적으로 다 해먹은 것이다. 사실 진보라는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누구냐? 2명 이름 나오죠. 2명 이름을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2명을. 조국, 윤미향. 이 2명을 나는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잘못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윤미향 씨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근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기니까 어쨌든 이 두 개를 반드시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정치권에서 뭐 윤미향 의원은 지금 현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조국 전 장관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한 판단을 떠나서 어떻게 모든 한국 사회의 모든 사건이 다 조국에 비교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떻게든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안 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든지 민주당이 뭐만 하면 다 거봐라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2의 조국만 수십 명 되고. 그 민주당도 무슨 강성 지지층에게 자꾸 어필하고 싶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뭐 아픔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또 책도 내셨는데 또. 네. 누군가 슬펐는지. 아무튼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또 처음부터
이 더불어민주당의 반감을 가졌던 유권자 층에는 제가 볼 때 일정 부분 먹히고 있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 지지층 있잖아요. 젊은 20대, 이게 세대론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젊은 20대 층에 합리적인 어떤 보수를 자처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먹혀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이 공세를 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요 구조가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안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결국 이 구조가 민주당을 거듭나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의 어떤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의 현실적이고 어떤 실천적인 실증적인 근거가 뭐냐면 그게 이재명 대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왜 부당한지, 검찰이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수사를 가지고 이제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이제 뭐 대북 송금 관련돼서는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을 뭐 구워 삶아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은 입국할 때부터 어쨌든 검찰 수사에 협조하려고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이제 주장과 생각을 신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이렇게 뭐가 얘기가 많고 수사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일부 기소도 되고 하는데 대표직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이대로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로 치른다고 할 때 그것을 예를 들면 민주당이 야 변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중도층이 볼 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선거에 대선에 졌고 민주당이 졌잖아요. 대선에 졌고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졌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까지 덮어 씌워진 상황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민주당의 어떤 굉장히 유능한 어떤 참모라고 하면은 요거를 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요거를 깨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요건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 여기 부정하기 어렵다는 거는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 마음속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럼 이제 진보란 뭐냐 그 다음에 이 정책이 뭐냐를 논쟁을 문재인 정권 때 했던 논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니 요게 바뀌었다라고 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이렇지 않다. 진보가 원하는 거 다 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바뀌었다라고 주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운동권이다 586이다 이런 뭐 어쩌고 저쩌고다 요거는 사람 바꾸는 걸로 대응할 것 같고 사람도 바뀌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민주당 우리는 정권을 왜 잃었다고 생각하며 이 정권을 잃은 이유는 이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시 나중에 집권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이 있어야 요걸 깰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못 깨고 있고 그리고 평론가의 어떤 이런 약간 그냥 느낌으로 볼 때는 총선 전까지 안 깨진다 이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쪽 저쪽 잘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중도지향적인 게 있을 거라는 기대를 요만큼씩 갖고 있었지만 전혀 아니다. 극단적이다. 자의적이다. 그쵸? 아마추어적이다. 일을 잘 못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극단적이고 자의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극단적인 용어 선택. 그리고 계속 야당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공산당 얘기 옛날식 얘기하면서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 많이 받던 게 바이든 날리면 이게 도장 꽝 찍었죠. 이 정권의 어떤 시그니처다. 도장 꽝 찍은 사건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역사책에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내가 카메라 돌아가는 거 신경 못 쓰고 그냥 실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지. 아니라고 끝끝내 아니라고. 심지어 재판을 하다가 판사가 그러면은 이게 적어도 뭐라고 얘기한 건지 원본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건지를 외교부가 그거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음성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히 뭐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랬더니 그거 곤란하다 그러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재판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원래 말이 뭐였다고 생각하는지 MBC가 증명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상해졌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그냥 아마추어적이다. 이번에 이제 그놈의 잼버리
샘머리 같은 거랑 이제 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제 뭐 지하차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재난 대응 이런 걸 보면 아마추어적인 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해서 이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책임을 100% 믿고 맡길 수 있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중도적인 유권자들은. 이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데 그 중도 중에서도 자기가 합리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권자층에 아직까지의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숫자 얘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이런 건 정말 싫은데 정말 싫습니다. 여론조사, 저 여론조사 증오합니다. 국정수행 지지율을 보면은 자 이것도 ARS 기준이 있고 전화면접 기준이 있지만 저는 전화면접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면접 기준으로 보면은 이 바이든 날리명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체리 따봉 같은 거 그것도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왜 다 끌어안고 가도 모자랄 기반이 약한 대통령이 왜 자기 편을 하나씩 그렇게 다 내쫓고 있느냐. 나경원은 무엇이며 안철수는 무엇이며 왜 다 내쫓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마추어적인 것인데 정치적으로 아마추어적인 것인데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 내지는 그 아래까지 30%가 무너지는 20%대 후반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저같이 방송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나죠. 막 대통령 지지율이 1년도 안 지났는데 20% 후반이 나온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그래서 정권이 반성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무슨 뭐 제갈 공명입니다. 거의 다 제갈 공명이에요. 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시 30%대 중반까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게 뭐든 간에 뭔가를 한다고 얘기하면 뭔가를 한다고 해. 그게 노조를 때려잡는 거든지 아니면은 실체가 없는데 개혁을 한다고 한다든지 뭐 킬러 문항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은 이게 30%대 후반까지 잠깐 가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 상황이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계속 되풀이돼요. ARS 조사에서는 요거보다 퍼센티지의 숫자 자체가 높은데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뭘 보여주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죽어도 어쨌든 찍는 사람은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에 걸치거나 조금 미달하거나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지지층이겠죠. 과거 얘기대로 하면은. 그리고 이거는 보수정당이 원래 갖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요 층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지한다고 말 못하겠어. 이렇게 꺼내오는 건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어쨌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투표한 사람이라고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40%대 중반까지 어쨌든 득표를 해서 대선에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유권자의 40% 중반까지 가는 그 퍼센티지의 유권자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투표를 했다라는 거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논란을 볼 때 어떤 기분일까? 지금은 지지를 막 철회하고 하지만 임기 초보 그리고 민주당 뭐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내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나의 선택은 잘못됐어 라고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회복 탄력성 비슷하게 회복이 되는 거여서 지금 이거 갖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먹고 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게 처음에 어쨌든 제가 일상용어로 표현하자면 미련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미련. 요 미련이 다음 총선에도 일정 정도는 반영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총선 지나면 이 미련은 상당히 희미해진다. 그리고 정권 말 가면은 정권 말 됐는데 누가 미련을 가집니까? 미련 가지지 않죠. 이 미련은 없어진다. 그런데 최소한 어쨌든 다음 총선에서는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겠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시민의 불안이다. 요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그래서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예상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욕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너는 양비론이냐 그래서 너는 뭐가 어디를 찍겠다는 거냐 무슨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둘 다 잘못해서 둘 다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넌 양비론이다 그러면은 맞아요 얘기하는 거 외에 더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쵸? 제가 뭐 축구 심판도 아니고 한 명 손을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제가 요즘에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도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회와 총선에 대한 기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좋은 정치 세력을 뽑아가지고 그 다수 의석을 가지는 정치 세력이 좋은 법을 막 통과시키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세상을 또 좋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투표 왜 하십니까? 인기 투표 하나요? 아니죠. 우리 여기까지 오셨으면 인기 투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정확한 어떤 정치적인 전망에 따라서 지향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 세상 좋아질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고 그 세상 좋아지는 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을 좋게 하면은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입법이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법을 했는데 잘 안 된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법 같은 게 누더기 통과됐다 이러면서 또 진보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누더기로 통과가 돼가지고 법이 그렇게까지 무섭지가 않다. 다시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했는데 왜 그래? 진보가 원하는 대로 어쨌든 됐잖아. 100% 아니어도 어떻게 100%를 다 해? 이렇게 접근하니까 마치 중대재해법 같은 게 효력이 원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 대표적인 게 선거법입니다. 이게 선거법. 지난번에 선거법이라는 거를 어쨌든 개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어떤 선거제도를 우리가 갖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복잡한 선거제도를 갖게 되었는데 정치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선거법 자체를 무력화시켰잖아요. 선거법이라는 장애물을 그냥 뚝뚝 나가버렸잖아요. 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다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위성정당이 뭔지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아니까. 네. 근데 요새 이제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제3지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법을 이번에는 꼭 바꿔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무슨 전원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전원회의 끝나고 나서 그럼 원내지도부끼리 또 만나가고 또 협의하자고 하고, 근데 원내지도부 협의가 안 끝나고 이래가지고 선거법 어떻게 바꿀지가 없거든요, 지금 전망이. 선거법이 바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선거법 그대로 그 틀에 맞춰서 또 선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예요? 양당은 또 비례정당 만듭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방송국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여당 국회의원도 막 오고 야당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오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비례정당은 또 만드나요? 물어봤는데 너무나 쉽게 그러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겠죠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럼 어떡하냐는 듯이 그러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비례정당을 또 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더 황당해지는 건 그래도 어쨌든 양당이 이것도 전형적인 논리예요. 양당이 그렇게 시간이 다 돼갖고 이러셨나요 혹시? 네. 양당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면 제3지대라고 하는 어떤 제3정당, 예를 들면 뭐 제3지대인지 아닌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정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금태섭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양향자신당도 있고, 등등등 뭐 제3지대 깃발 들고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뭐 좀 많이 가져가면은 그래도 양당의 횡포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근데 여의도 소문, 여의도 정보라는 거는 그게 제가 뭐 늘 이렇게 듣는데 믿을 게 없어요. 네, 여의도 정보, 여의도 소문. 예를 들면 나중에 가면은 여의도 정보, 여의도 소문의 한 70%는 그냥 그 시점에 그날 그 시점에 그냥 얘기였구나. 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서 내가 이럴 바엔 내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에 진짜 출마할지는 그날이 돼봐야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의도 정보라는 거 맨날 누가 불출마한다더라. 누가 뭐 어디에 나가기로 했다더라. 그날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정보일 수 있는데 그게 끝까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의도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다를 분명히 하면서 제3지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적인 한 줄기 중에 한 줄기가 뭐가 있냐면 양당에 결국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비례정당이 막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기는 절대 이제 안 한다고 하니까 정의당은 이런 데들이 여기 비례정당의 하나로 뭐 참여하는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역구 출마 안 하고 비례로만 어쨌든 의석 확보한 다음에 그 의석을 가지고 뭔가 의정활동 잘해가지고 다음번에 어쨌든 그 불린 이 의석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의도 정보 여의도 소문 그날은 그게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이분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인 거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진 않다고 하는데 정치적인 조건이나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의도 정치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야 이런 방법도 있어. 그러면 뭐 여기도 뭐 이 사이즈가 커지겠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정치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게? 양당 중심의 정치, 양당 중심의 정치 논리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제가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과정은 냉소적이지만 결론은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입법이 다 필요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입법을 했으면 이 입법이 법의 취지대로 이 법을 얼마든지 악용하고 법의 빈구멍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악용할 수 있고 막 왜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의 취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누구의 힘이냐면 시민사회의 힘이거든요. 시민사회의 힘이 있어야 선거법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정당은 망해가지고 그쵸? 선거법을 그렇게 악용한 정당은 망해서 명함도 못 내밀게 하는 그럴 정도의 시민사회의 힘이 있어야 이 법의 취지가 끝까지 지켜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 시민사회는 시민사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윤월드에서는 다 한편입니다. 민주당, 민변, 시민사회, 노조, 종북, 주사파, 가짜뉴스, 괴담 다 한편에 뭐 빼먹었다 이거 이권 카르텔 조국 윤미향 뭐 다 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공격이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민변의 어떤 분들 그리고 시민사회 출신의 어떤 분들이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많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정파적으로 볼 때 민주당 성향의 어떤 캠페인들에 힘을 막 싣고 그것에 계속해서 이제 주력을 두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공세를 펴는 건데 근데 저는 시민사회가 이 공세를 펴는 게 있어서 그런 일을 한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비판받을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합니다, 이거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나 이런 걸 비판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요 구조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시민사회라는 이 영역 자체를 완전히 이제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위축시켜가지고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조건 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떡봉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고 예?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민사회 반성도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치의 계절이 되면은 막 밀물이 막 밀려옵니다. 시민사회 입장에서 보면은 밀물이 막 밀려와서 민주당에서 뭐 비례를 출마하라 그러고 무슨 뭐 지지선언을 하자 그러고 뭐 어디서 뭘 같이 하자 그러고 와 그럼 이제 거기에 갑니다. 이제 비례로도 가고 모두 가고 모두 하고 뭐 이런 걸 막 해요. 근데 이제 밀물이 와서 썰물이 오잖아요. 또 썰물이 왔을 때 다 쓸려가. 그래서 시민사회가 막 없어져요. 점점 갈수록 막 이렇게 금이 가고 떨어지고 막 이래요. 뭐 보조금. 네. 보조금 막 준다. 보조금 주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문 정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 정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 정권에서는 지자체한테 보조금 많이 받았고, 서울시라든지. 썰물 들어와서 다 쓸려나가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이런 거 이제 시민사회에서 할 때,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 할 때 마을 만들기 사업에 백서 만들고 이러는 거 같이 했거든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실제로 이제 주민들이 뭘 했고,
그것을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 하고 싶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만드는 걸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돈과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박원순 시장 시대의 서울시가 보조를 해준 겁니다.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에서 지금 어떡하죠? 잡아갑니다. 잡혀갔습니다. 그 몇 명은. 네. 그리고 이게 이 구조에서 완전히 무슨 서울시의 기생충이었던 것 마냥, 마을 만들기를 했던 분들이 서울시에 기생한 기생충인 것 마냥 지금 취급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부당하고 그게 문제인 거 맞는데,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핵심적인 어떤 시민사회의 의지였으면 그걸 다 부셔버리고 없앤다고 하는데 왜 한 명도 거리에 나와서 반대하지 않냐. 그쵸? 네. 조용히 해요, 동네가.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이 민주당 지방정부 시절에 시민사회가 밀물에 포섭돼서, 포섭됐다고 하면 좀 심해요. 그쵸? 밀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썰물 들어오면서 같이 넘어졌기 때문에 못 일어나고 거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느낌 좀 비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적으로. 시상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시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또 시민단체니까, 그쵸? 여기 시민단체 아니에요? 정부 기구입니까? 정부 기구면 또 딴 얘기 했을 텐데, 시민의 불안 속에는 시민사회, 시민단체의 불안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권하고 사업은 같이 할 수 있다. 그죠? 정치권하고 이번에 이제 여기서 하는 이제 특수활동비, 특정 경비, 그 다음에 업무 활동비, 이거 다 어쨌든 국회랑 협업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는, 협업이라고 하면 뭐하고, 어쨌든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국회하고 같이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국회와는 별개로 기자회견 장소라도 빌렸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네. 근데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정치권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정파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하고는 경계해야 된다. 그래야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로서 온전히 유지가 돼야, 법을 분명히 바꾸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는데 그 성취가 악용되기만 하고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 없다라는 딜레마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존재를 해야.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한 자기 어떤 역량 강화와 늘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러한 경계가 또 필요한 그러한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당장은 이렇게 쭈그러들 수 있지만 계속 쭈그러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사회가 어쨌든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 총선에 대한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얘기하다 딴 길로 새가지고 잠깐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 총선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보면 저는 100점 만점에 49대 49에 손에 땀을 쥐는 무승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게 맞는 것 같다. 차라리 아무도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예? 모두가 패배하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양당이 그냥 나눠가지고 누가 이겼는지를 모르게 되는 게 제일 낫다. 제일 유력하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야, 분명히 우리가 의석수가 늘었으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승리한 거야. 주류는 이렇게 얘기하고, 비주류는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과반 확보를 못했으니까 진 거야. 이래가지고 또 싸우고, 민주당은 야, 의석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핵심 승부처에서 패배했는데 이거 우리가 진 거야. 예, 비주류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류는 아니다. 이 어려운 상황, 검찰 독재와 이 정치 탄압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반 의석을 어쨌든 사수했지 않냐. 이거는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싸우고, 이 싸움을 대선 때까지 보고, 예, 그리고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는 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얘기도 대선 때까지 보고, 네, 이런 좀 암울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 제가 모든 것에 냉소적이지만 마지막은 낙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시민사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시민사회가 승리하는 날도 올 것이다. 그런 낙관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뭘 하나요? 질문 답변 하나요? 네. 일반적인 시민사회의 패턴대로 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 사건 정당이 사실 제가
뇌피셜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상대 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자백하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네. 무늬만 정책, 실은 자기들 배불리려고 이 무늬만 좋은 정책을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은 야 이거 좋은 정책인데 넌 왜 반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무늬만 정책이라는 걸 잘 폭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 사회에 그걸 인정하게 하려면 스스로.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둘이는 해결을 못합니다 일단. 네. 우리 둘은 해결을 못하고 네. 그런 역할을 사실 시민사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사회에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사회가 뭐 권위주의적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 시민사회인데 내 앞에서 다른 얘기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이런 방식으로 지적을 했다면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이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을 비판을 할 때 제가 좀 많이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비판의 틀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했는데 너희들 배불리려고 실은 이렇게 만든 정책이잖아.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최후의 카드다. 너네 정책이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려된다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런 합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정파적 주장이 아니구나. 요걸 먼저 이게 인식을 시킨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법이나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실제로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정치적 맥락과는 다른 실제 내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정책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그게 언론이든 전문가든 누구든 찾아보면 무슨 우려를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려들은 정치인의 우려하고는 좀 다릅니다. 맥락이. 그런 거를 다 찾아봐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갖고 가서 이제 그들의 어떤 이 정치적 방어 정치적 핑계 이런 것들을 그런 어떤 팩트와 실제 내용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 게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필요한 거죠. 그런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쌓여야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권위가 이제 향상이 돼서 시민사회가 튼튼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민사회 그런 역할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시민단체들이.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상황에서 사실 이건 지금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또 냉정한 현실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 때 시민사회에서도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 제대로 제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거에 약간 부안해 동하는 측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시민사회에서 이번에는 정말 위성정당이 안 가서 못 만들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요구를 정치권에서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이 선거법에서 지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에서 약간 총력전을 해야 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가능성이나 생각이나 일단 제가 이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날 그 시점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의 생각이라는 거는 오늘 다 맞는 얘기, 오늘 다 확정된 사실도 내일 되면 또 아니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막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제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거는 선거법 개정을 그러면 만약에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으면 선거법 개정을 뭔가를 해야겠죠. 지금대로 하면 어쨌든 자기들의 의석수 손해가 예상이 되는데 위성정당을 안 만들 경우에. 근데 그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은 만들 각오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위성정당을 사실상 하면서 아니라고 또 하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누가 봐도 꼼수처럼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이렇게 하고 그래야 찍는다고, 이름이 비슷해야 찍는다고.
그 미래통합당은 뭡니까? 미래한국당입니까? 예, 뭐 그렇게 또 그게 초록이 동색인 듯이 하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안 해놓고, 아니 저기는 별개의 어떤 정당인데, 예를 들면 제3지대의 껍질을 쓰고 탈을 쓰고 별개의 정당인데 선거 연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경계심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악용하는 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총력전을 통해서 뭐 막을 수 있는 거냐. 그 지난번에도 사실 시민사회라고 할까? 그건 유권자 전체의 어떤 그 의견일 텐데, 유권자 전체의 어떤 의견 분포일 텐데, 시민사회에서 맨날 이렇게 뭐 흔히 하는 클리셰적인 어떤 비판 있잖아요. 맨날 반대만 하고, 맨날 이렇게, 이런 기자회견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직접 의원이 돼가지고 입법적 활동을 통해서 시민사회에서 했던 거를, 시민사회에서 하고자 했던 거를 펼쳐보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비례정당 같은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 거기 흔들리는 거거든요. 제가 황당한 걸 많이 봤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2020년에 황당한 얘기 많이 봤습니다. 예, 그 비례정당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에 참여하자고 심지어 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뭐 이렇게 다 제안까지 해서 우리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우리 다 힘을 합쳐가지고 되겠습니다. 라고 소위 말하는 시민사회와 진보 내지는 뭐 이런 정당들 내지는 단체들이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민주당이 아니, 우리 더불어 시민당으로 할 거니까 오려면 일로 오시오. 이래가지고 기본소득당 거기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봤을 때 시민사회의 의견과 생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드린 밀물 들어왔을 때 거기에 올라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에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다만 근데 지난번에 그렇게 위성정당에 편승해가지고 너무 많이 비판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거리를 둘 수도 있겠지만, 또 기본소득당은 뭐 시민단체는 아닙니다만 기본소득당은 또 거기 편승해갖고 잘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용혜인 의원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용혜인 의원 유명하죠? 용혜인 의원은 원래 진보신당 출신입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진보신당의 대학생 당원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비관적인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어렵다. 근데 그러한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힘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그거 아니다라는 게 원칙으로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치권에서 부를 때, 의원 다루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사업을 같이 할 수는 있지만 정파적으로 일체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거부하고 이거를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세대의 문제도 있고 시민사회단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 것 같고, 앞으로 변해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변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당장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저도 어렵다. 근데 앞으로는 저는 변하리라고 봅니다. 네. 네, 뒤에 이제 주최 측 아닌가요? 뒤에는? 휴가면 주최 측이 아니에요? 저 두 가지 정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원래 이렇게 좀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좀 두 양당의 인기가 없었을 때 항상 뭐 안철수 영상이라든지 문국현 뭐 이런 뭔가 팬덤하고 좀 연결돼 있는 어떤 제3지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도 물론 제3지대 상당 얘기가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좀 인지도도 떨어지고 전혀 돌풍을 못 불러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왜 지금 이번에는 제3지대가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좀 약간 다른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 시민사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하고 좀 연결해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강렬한 반대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퇴진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지금 퇴진을 걸고 슬로건을 걸고 지금 이런 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뭐 고민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정권 1년차가 겨우 넘었는데 퇴진 구호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운동권 지역에서 가장 큰 단체에서 퇴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들도 좀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단체 각각의 사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 때나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민사회가 퇴진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뭐 각성을 얘기할 거냐,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비판을 할 거냐, 이 구호를 어느 수위로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수위로 어느 시점에 할 거냐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막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점은 아무거나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때만큼 시민사회에서 구호를 뭘 외치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 이미 했기 때문에. 퇴진, 윤석열 정권 퇴진, 시민사회가 외치냐고 생각하느냐, 그런 구호가 나왔다고 할 때는 민주당이 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과, 마치 그런 민주당과 연결된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쵸? 탄핵을 얘기하든 퇴진을 얘기하든 그건 다 민주당과 한묶음인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사회의 공간이 지금 그 공론장에서의 여론에서의 시민사회 공간은 없기 때문에 고민을,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슬픈 얘기지만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 네. 냉정하게 봐야죠. 그래서 잠깐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내가 퇴진을 하자고 해야 될 것인가, 탄핵을 하자고 해야 될 것이냐, 아무거나 뭐 날마다 달라도 됩니다.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제가 뭐 약간 격하게 마음대로 해도 될 때까지 얘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이 굴레를 어떻게 시민사회 단체의 정체성을 해야지 않으면서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 예를 들면은 지난 대선에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을 반대하는 걸 넘어서서 거의 70% 윤석열 지지까지 갔잖아요. 선언하신 분도 있고.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진보라면서 자기 정체성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진보라면서 오로지 민주당을 막기 위해.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런 논리를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3지대 얘기. 거기서 이제 제3지대로 넘어가는 건데, 이 구조가 어떻게 가능한 거냐, 시민사회가 어떻게 쓸려 나가느냐, 이거를 보면 제3지대에 대한 답도 되는데, 맨날 뭘 정상화하자고 합니다. 저는 그게 항상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공영방송도 정상화한대요. 이번에도 제가 방송국에 가니까 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쨌든 공영방송이라는 데는 어쨌든 관의 입김이 중요하고 큰 데니까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송의 스탠스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 좋은 긍정적인 일이 생긴다라는 정권의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장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악에 어떤 제대로 된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좋을 것 같아서 장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권에서 장악해가지고, 방송 장악해가지고 그걸 정상화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뭘 장악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방송 장악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몇 가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의 행태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송의 행태 문제가 아니고, 이 공영방송의 실제 지배구조나 이런 데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에서 한 일 중에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방송이 장악이 돼가지고 공영방송에 다 민주당 지지 평론가 패널 뭐 이런 사람들만 뒤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얘기만 한다, 일방적으로. 요거거든요. 그걸 정상화한다. 근데 저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명분으로 문재인 정권은 그걸 했을까요? 이명박 정권 때 장악했던 거를 정상화한다, 이게 그 명분이었거든요. 방송법 개정안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지 않았느냐. 시민사회 플러스 현업단체 등등이 다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이사회 구성하는 거를 문재인 정권 초반에 왜 그러한 안을 채택하지 않았느냐. 일단 우리는 방송을 정상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정상화합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온 사람들 언제 다 내쫓습니까? 이런 거예요, 사실 얘기가. 그러면은 자, 이명박 정권에서 장악이 됐다는데 이명박 정권은 왜 장악을 했습니까? 근데 사실 좌파를 왜 좌파 문제다라고 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명박 정권 이전에 공영방송은 뭐 물론 권력이 막 개입해가지고 이걸 해라 마라 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뭐 사건들이 많았긴 했겠지만, 직접 정권이 키를 잡고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들어가서 장악하고 부셔버리는 사례는 여기가 10초예요, 사실 이명박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면은 결국 누가 먼저 때렸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누가 먼저 때렸냐 얘기하면 사실 먼저 때린 건 이명박 정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자꾸 앞에서 한 거를 정상화. 윤석열 정권 만약에 정권 교체되면 또 윤석열 정권에서 일어난 거 정상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정상화하면은 이게 생각이 안 나죠. 어디가 먼저 했는지, 이명박 정권이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죠, 이제. 그러면은 의뢰 그냥 다 그러려니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정권 잡으면은 이쪽이 잡으면은 저쪽 취향대로 맞추고 저쪽이 잡으면 이쪽 취향대로 맞추는 건가 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정치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제3지대 말씀하셨는데 제3지대라는 것도 이런 식의 지금 정권이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는데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야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3지대에 있는 다른 분이 이 나라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3지대를 좀 원합니다. 이런 논리예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 그 논리가 어때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3지대가 유지 가능하려면 그게 아니라 이 제3지대에 있는 정당이 어떤 종류의 정치를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치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동력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3지대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제가 명백히 노선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정당 외에는 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인물 정당이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서로 이 정권이 잘못되었고 나라를 망쳤다고 하면서 그것을 정상화하겠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관 자체가 양당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정상화를 서로 한다고 하는. 근데 이제 A당, B당 있으면 근데 이제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반기득권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왜냐면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항상 문제제기를 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먹는 것을 방지하고 그것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이러려면 기득권하고는 반대 성향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티 기득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집단들이 정상화한다고 그러면서 서로를 기득권이라고 이제는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서로를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니네 기득권을 우리가 바로잡기 위해서 집권했고 정치활동한다라고 주장하는 세월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 이전까지 주로 이제 이 반기득권 정서를 활용해갖고 정치를 한 세력은 사실 민주당이죠. 그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전선이 이렇게 그어지니까 민주당, 그 다음에 보수정당, 요 위가 기득권. 이렇게 그어지다 보니까 이게 한편이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제3지대도 마찬가지로 제3지대 예를 들면은 명멸에 간 그 많은 이제 제3지대의 사람들이 안철수 씨가 대표적인데 뭐 결국은 무슨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무슨 제3지대 후보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정권을 교체해야겠습니다 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치 평론을 그냥 라디오 같은 데서 할 때는 그런 조건을 얘기합니다. 이 제3지대가 되려면은 셋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된다. 1. 대선 주자급의 인물이 있든지, 두 번째, 지역 기반인 등의 어떤 이제 그 펀더멘탈이 있든지, 뭐 펀더멘탈이 기반, 네. 주로 지역 기반 얘기하죠. 아니면 이 모든 걸 다 그게 없어도 이 공동체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명확한 노선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통은 이 두 개 조건에서는 안철수의 경우 뭐죠? 이제 2016년도 막 분당하고 이럴 때 호남 지역에서 일단 지역 기반이 호남이었잖아요.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로는 정권 교체를 못할 것 같다. 이 국정농단 등등이 심각하지만 문재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문재인보다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안철수를 지지하겠다. 이래서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존재감을 갖고 존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게 제3지대 등등의 전형적인 이제 논리인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도 자체를 깨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도 힘을 합쳐야 돼요. 기득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단일화하고 결국은 뭐 세력적으로 흡수되고 이런 구도로 가서 애초에 제3지대라고 얘기할 때는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모든 현상이나 세력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양당 구도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걸 전제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왜 제3지대가 이렇게 허약한 것처럼 보이느냐에 대해서는 라디오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태섭 씨가 대선 주자급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양양자 씨가 무슨 뭐 대선 주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둘 다 지금 지역 기반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이든 어떤 뭐 세력이든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념적으로도 무슨 노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희미하고 존재감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노선이 없는 건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봐야 돼.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요 구도, 예? 기득권을 바꿔야 됩니다라는 요 구도에 편승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선이 불분명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결국 제3지대에도 기대할 거는 별로 없어 보이네요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가 있으면은 어떤 맥락으로든 있으면은 관심 자체는 지금보다 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당에 흡수되거나 양당 정치 맥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당이 되리라 봐서 지금의 제3지대 논의에 힘이 안 실리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슬픈 사례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또 여기 혹시 뭐 당원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당인 것 같아요. 네, 자꾸 기본소득당 얘기를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쳐가지고 기본소득당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총선에서 별도의 당은 유지를 하지만 어쨌든 그 민주당의 비례정당의 순번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입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쭉 이제 과정을 하면은 보면은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하고 완전히 분리된 어떤 맥락에서 자기만의 어떤 주장을 하거나 자기만의 정치 활동을 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당하고 비슷한 정당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사실 정의당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시민들 눈에 국민들 눈에 그렇게 안 보였잖아요. 지금까지 정치 활동이. 그래서 사실 더 힘이 안 붙는 거죠. 안철수건 정의당이건 결국은 양당 구도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뭐 비슷하지 않겠어? 이런 심리가 있는 거다. 뭐 힘이 안 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예,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저는 금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그 강사님께 답변을 한번 듣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 상대적이라고 그러는데 잘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 많고 진보든 보수든 그다음 잘못한 점이 그 진보든 보수든 정당이 많으냐 이걸 상대적으로 가리는 게 우리 국민이라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그 심판을 보는 건데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긍정을 합니까? 아니면 부정을 합니까? 어떤 거에 대한 긍정 부정을 말씀드려야 되죠? 정치는 상대적이다. 그런데 그 심판은 국민이다. 즉 시민이다. 그 시민의 조건은 항상 우리 노무현 노장이 말씀하시기를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다. 즉 심판이 시민, 국민이 맞느냐고요. 심판이 국민이 맞느냐? 네. 국민은 심판이기도 하고 정치의 주체이기도 하고 정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은 스스로 조직해서 플레이어가 되지 않죠. 근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면 알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이기도 한 것이죠. 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또 그 의견을 주신 김민아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열렸나요? 네. 다소 차가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10분 정도